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환은 우리 개인들의 투자에 국한된 이야기고요. 금리가 어떻고 국제 정세가 어떠니까 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거시경제적 예측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식의 예측이 개인 투자자에게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의미가 없는지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자주 보이는 통락이들의 영상에서 위협을 느껴서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망하기 전에 달러를 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자산 배분 투자법에 관심을 갖고 달러 자산, 그러니까 미국 채권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거 하면서도 달러에 관심을 갖게 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 환이 급변동하는 것을 보고 환차익에 관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좀 잘못된 시각이긴 한데 달러를 장기 투자 자산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개는 이런 요인들이 몇 개씩 얽혀서 달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겠죠.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시경제에서 환의 특징, 두 번째로는 환 변동, 세 번째로 투자자가 환에 접근하는 자세, 네 번째로 한창 이야기 나왔던 원달러 환율 1600원, 2000원 설이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환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견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시경제에서 환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거시경제의 예측이란 것 자체를 굉장히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그 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정말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일 뿐만 아니고 여러 투자 대가들의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시경제는 모든 것이 반영되는 곳입니다. 예외적인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경제적으로만 돌아간다고 하면 예측성이 향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시경제는 정치, 심리, 외교, 심지어는 스포츠 같은 분야까지 반영이 되는 분야입니다. 모든 게 반영된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환도 똑같습니다. 온갖 경제 주체들의 결정이 반영되고 외부 변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예측이 너무나도 부정확하고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권위자의 예측을 찾아 들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신문을 보고 돈 주고 강연도 찾아가고 유튜브 영상도 보시죠. 책도 찾아보시고. 그런데 잘 보시면 예측은 거의 대부분 틀려요. 예측은 거의 기능을 못하고 대부분이 해석 위주입니다. 이래서 이랬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지나고 나서야 해석이 분분하고 예측을 수정하기 바쁘죠. 이건 그 예측자의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원래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게 보면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굵직한 국제 사건들에 대한 그 환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한 사람이 있었나요? 다들 확률적으로 보고 거시경제를 예측하지만 워낙 운과 예외적인 이벤트가 상시로 일어나는 곳이고 그런 이벤트가 수출, 금융, 소비, 투자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을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 무용, 그러니까 쓸모없음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게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생생한 예를 제가 회상을 시켜드릴게요. 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무차별적인 양적 완화를 하니까 그 온갖 키보드 전문가들이 달러의 심각한 가치 하락을 경고했어요.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휴지 대신 달러를 뽑아 쓸 거라고 했거든요. 달러 가치는 붕괴되고 심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이거 전문가들도 이런 식의 예측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달러 가치는 전혀 붕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달러가 강해졌죠. 그렇다고 경제 전문가들, 정말 전문가들의 예측은 맞을까요? 08년도 10월쯤에 그러니까 아직 AIG 부실 파장이 본격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위기가 곧 진정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삼성경제연구소의 2009년 예측 환율은 달러당 1,040원이었거든요. 정부의 예산안 기준 환율은 1,000원이었어요. 삼성뿐만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전문 단체들의 그 환율 예상도 비슷합니다. 근데 09년에 AIG 사태가 그 여파가 심화되면서 거의 달러당 1,600원 근처까지 올라갔거든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정작 예상이 꼭 필요할 때도 예상은 그 기능을 거의 못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IMF라는 메가 이벤트를 겪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구성원들이 환율 변동에 대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환율 이야기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장 유튜브에 환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될 거다, 환이 어떻게 변동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조금만 나와도 조회수가 엄청 뽑히더라고요. 그게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것들도 많은데 막 10만, 20만에는 그냥 깔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뭐 어떻게 될 거다라는 식의 영상들 말고 논리적으로 환을 예측하는 영상들 보면 나름의 논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경제학과 나오고 관련 이론들 배우고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그 아이비들의 환 관련 전망, 예상, 전문가들의 예측, 근거 자료 등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서 환에 대한 전망이나 논리 자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투자자들에 국한하면 거의 쓸모없는 정보예요. 그런 부정확하고 변동폭이 큰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포지션을 결정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투자자들은 환에 접근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굳이 환에 돈을 넣으려면 환 그 변동 범위를 활용한 트레이딩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산 배분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폭락을 대비해서 몰빵을 치거나 그러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기서 달러 자산 배분은 외국 주식에 대한 말이 아니고 달러화나 달러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외국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환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달러 채권이나 달러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두 번째 이슈인 환 변동과 세 번째 이슈인 환에 접근하는 자세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원달러 환율 변동 차트입니다. 엄청난 등락을 보이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등락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들을 거쳤는데 1,400원은커녕 1,300원도 넘어본 적이 없어요. 2010년에 1,275원 정도가 최상단이고 최하단은 2015년 7월에 1,007원이에요. 러프하게 봐도 10년간 최상단과 최하단 변동성이 한 25% 내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 금융 시스템이 녹아버린다고 했던 08년 금융위기 때도 정말 최상단이 1,600원을 터치하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전 세계가 아마게돈이었죠. 그랬는데도 1,600원 안 갔어요. 더 뒤로 가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IMF 때도 환이 2,000원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보다 환 변동폭이 크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환 자체를 투자자로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환이 이 정도 움직이면 경제가 어떻게 되는데 헛소리 하냐 뭐 이런 댓글 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환 자체는 그 자체로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처럼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묻어놓는다고 막 달러가 2,000원, 3,000원, 만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환은 사고 팔 때 뉴스에서 보는 환율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다들 아시죠? 환전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사고 팔 때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제가 위에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를 아실 거예요. 변동폭도 의외로 크지 않고 오래 묻어둔다고 막 가치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투자 방식으로 굳이 접근한다고 하면 트레이딩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트레이딩식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 맞는지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몇 억씩 하는 거 아니면 몇 백만 원 정도 해봤자 수수료 가져가고 뭐 세금 가져가고 이러면 변동성이 엄청난 것 같은데 손에 떨어지는 건 막상 얼마 안 돼요. 변동은 많이 일어나는데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아요. 달러를 투자해서 뭔가 거대한 환차익을 얻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남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한다면 조금 많은 금액을 분산해서 달러를 사고 각 매수권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실현해 나가는 게 유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한다면 1,000만 원씩 나눠서 1,200원에 1,000만 원, 1,150원에 1,000만 원, 1,120원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뿌려놓는다면 이걸 퉁쳐서 평단가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각 개별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 실현을 하고 괜찮아졌을 때 다시 사고 뭐 이러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이 아니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환 트레이딩으로 뭔가를 좀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환 자체가 일반 투자자들이 막 참가해서 거액을 벌고 나오고 이런 시장 자체가 아니에요. 저는 굳이 투자를 하겠다면 트레이딩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돈을 벌겠다고 환에 돈을 막 집어넣는 건 여러모로 불리하고 먹을 게 많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환에 대한 접근 방법은 자산 배분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주식은 달러 말고도 여러 요인이 있는 것이라서 달러화 자체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다른 측면들이 더 많겠죠.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달러 자산 배분, 그러니까 달러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위기의 시기는 오게 돼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환에 대한 통상적으로 괜찮은 접근법은 그런 때를 대비해서 포트의 일부를 달러 혹은 달러 채권 같은 자산으로 보유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 보험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막 뭔가를 대박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달러 자산을 미래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하나의 종목 개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달러 채권이나 달러화가 왜 이런 안전자산으로 불리는지는 알고 계시죠? 위기 시에 역사적으로 원화와 반대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걸 그 달러화에 몰빵을 치고 위기의 때가 오면 크게 먹고 거부가 되겠다는 컨셉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마치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핵전쟁을 대비해서 앞마당에 지하 벙커 파놓고 거기서 365일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폭락이들이 얘기하는 환율 1,600원, 2,000원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완전히 산수입니다. 일단 저 사람들의 환율 1,600원, 2,000원을 이야기하는 근거는 두 번의 금융위기에 근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막 망할지도 모른다, 침체가 오면.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녹아버릴 뻔한 08년 서브프라임 사태에 도달했던 거고 또 하나는 97년 우리나라가 부도날 뻔한 시절에 도달한 수치죠. 2,000원. 먼저 후자인 한국 국가부도가 날 뻔한 97년과 지금을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단순히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는 탄탄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97년 시절에는 기업들 부채 비율이 1000%가 정말 흔하던 시절입니다. 기업들이 부채 비율 관리란 걸 안 했어요.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줄 때 리스크 관리 같은 거 없이 그냥 몰아주게 하던 시절이에요. 단기 부채 끌어와서 기업들에게 리스크 관리도 안 하고 막 빌려줬는데 그게 만기가 돌아오면서 막지 못하니까 줄줄이 박살나고 금융권 도산까지 연결되고 나라에는 그걸 막을 외화가 없고 그래서 IMF 금융위기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지금이랑 아예 기초 체력부터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그 10월 말 기준으로 4천억 달러가 넘어요. 이거 사상 최대치입니다. 400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리고 금융사들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안팎으로 규제가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기업들도 예전처럼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투자자들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기조차 힘듭니다. 08년에 그냥 시스템이 녹아버릴 뻔했을 때도 1,600원이 안 됐는데 지금 나라 망한다고 1,600원 간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우리나라 상장사 이익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앞에 산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메커니즘을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한국은 금융시장과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정책 실패를 지속하지 않으면 환율이 무너져서 베네수엘라 꼴 나기가 정말 힘들다고 얘기했거든요. 일단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수출품 가격이 굉장히 싸져요. 이건 상식이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입니다. 당장 환이 1,000원 하다가 1,200원 하면 20%나 환율이 오른 건데 그만큼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 반도체, 화학제품 이런 것들의 가격에 경쟁력이 생기게 돼요. 해외에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국산 제품이 싸진 거예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겠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달러를 1,000원으로 바꿔서 투자를 했는데 환율이 올라서 달러당 1,200원, 1,300원 막 이렇게 높여주기 시작하면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강력한 경쟁력이 생기는 거겠죠. 한국 시장 투자에 대해서. 투자한 분야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지 못해도 환차익으로만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양측으로 외화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균형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수요와 공급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완전히 산수에 가깝습니다. 절대 붕괴론에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정말 제 간단한 환에 대한 저의 그 생각을 정리한 거고요.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